안녕하세요. 한성국제경매입니다. 지금부터 한성옥션 제2회 유튜브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전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옥션은 주요 중국 도자기, 옥기, 청동기, 서화, 자팡 그리고 보석류를 경매하는 회사입니다. 국제경매는 크게 두 차례의 국제경매, 봄경매, 가을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듯이 일반 녹화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경매에 우리가 2024년 가을경매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해 왔지만 국제경매 시스템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국제경매의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중국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 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음식을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음식점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배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경매는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이러한 중국에 있는 1, 2, 3위의 경매 플랫폼 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생방송을 하고 그러한 회사를 통하여 경매의 대금도 받고 낙찰된 기물을 또 배송하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는 연합경매가 있고 경매지가, 역파전구. 네, 현재 온라인 경매 회사의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이러한 세 회사고요. 네, 각 회사별로 회원수가 4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4월 경매, 4월 27일 날 본 경매에 도자기 유형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파트를 나눠서 경매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서화 쪽, 두 번째는 중국 역대 도자기. 역대 도자기 쪽에 연합경매에서만 14만 명이 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매 때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국제경매에 이제 한국 국내 소장가들 한해서는 응찰 등록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2일 날 오후 2시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경매 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응찰 등록 신청서를 받고 대신 서면 응찰 또는 전화 응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장품을 대신 경매해주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경매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또 우리 시스템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매입니다. 유튜브 경매죠. 지금 우리가 녹화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경매를 일반 경매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반 경매는 다른 경매와 달리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입찰을 받는 그런 형식을 택하지 않고 녹화 방송의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그리고 경매에 소개하려는 작품 한에 있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시대이고 또 얼마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경매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방식보다도 그 기물 자체의 본연의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집중을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매할 기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옥션의 첫 번째 기물은 항상 이벤트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부분은 차판입니다. 대나무 차판. 네, 대나무 차판이고 위에 있는 부분 개합이죠. 네, 이 일대 1조는 다 분체 기법을 사용하여 소송이 되었습니다. 네, 동치년제 관지가 쓰여져 있죠. 동치년제 관지입니다. 네, 개합 하나 그리고 향통입니다. 향통. 팔선도, 팔선 중에 한 명이죠. 팔선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분체 기법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반홍체가 이렇게 또 사용되었습니다. 위에는 장유가 발라져 있고요. 밑에 이렇게 화석호 현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본 향통도 동치년제 사자 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필통이죠. 네, 필통.
필통입니다. 신효도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두 마리의 박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는 또 두 마리, 항상 음양이 함께 다 따라다니죠. 두 마리의 나비가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지로는 동친현재 사자 관지입니다. 그리고 도광년제, 잔세트 2개입니다. 도광년제, 사자 관지로 쓰여져 있고요. 반홍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대나무 그림이죠. 대나무. 그리고 반홍체로 영지가 그려져 있고 또 박쥐가 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차파는 아까 대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벤트로 드리는 작품이라 10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화 방송을 보시고 회사를 통하여 연락 오신 분께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이면 그냥 방송을 보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나무 차판만 해도 위에 도자기를 빼고 밑에 차판만 해도 10만 원의 가치가 가는 그러한 차판이죠. 금액을 떠나서 첫 번째 기물 여러분들 먼저 연락 오시는 분에게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화 용문 소관입니다. 원성화 용문 소관, 높이 8.5cm. 높이는 8.5cm고요.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바완 기물입니다. 그림은 운용문으로 그려져 있고요. 용머리 부분, 몸통, 꼬리, 그리고 군데군데 구름 문양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발톱은 3개. 자, 밑굽 부분은 평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안 보이겠지만 이 안쪽 부분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의 금형을 연결한 것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금형입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마리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소마리청.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데요. 소마리청은 무조건 원때 혹은 명초기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소마리청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마리청은 그냥 하나의 안료의 표현일 뿐입니다. 안료의 표현일 뿐입니다. 소마리청화라고 해서 무조건 원때 혹은 명초기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청화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화의 종류는 원나라 때부터 민국 때까지 7가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마리청. 소마리청의 특징은 철분이 많고 망간이 적어요. 철분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철분 현상이 보이겠죠. 용머리 부분 보시면 이렇게 철수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철분이 안료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원때 명나라 초기 영락 선정년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입원은 중동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 지역에서 수입이 된 그러한 안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자청입니다. 이 석자청은 좀 시대가 좀 넓은데 원 때부터 민국 때까지 약 1000년가량 사용을 해온 안료입니다. 유래한 안료입니다. 석자청의 특징은 좀 회색의 빛깔을 띠겠죠. 토청이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청하고는 또 별개의 청화 안료이고요. 석자청은 그렇지만 토청과 비슷하게 좀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원 때부터 민국 때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등청입니다. 평등청. 또 파당청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보통 명성화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안료입니다. 명중기 성화 시기. 그 파당청, 평등청의 특징은 굉장히 단아하다. 청화가 단아하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잔, 성화잔, 500~600억에 거래된 성화잔 있죠. 투체죠. 투체 잔인데 그 투체에 제일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청화가 안료가 바로 평등청, 파당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 시기에 평등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의 투체 자기도 존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철분이 많은 소마리청을 성화 투체로 사용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 투체의 그러한 단한 느낌이 덜 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회청입니다. 회청은 주로 명나라 말기 가정년제부터 만력 때까지 주로 사용하였던 회청입니다. 회청의 주요 특징은 소마리청과 반대로 철분 함량이 적고 망간 함량이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회청은 자수색 빛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자수색 빛.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나라 가정 만력년제의 청화들은 보통 이러한 자색빛을 띠게 되어 있죠. 이것이 회청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기, 숭정 때로 예상이 되지만 명나라 말기 때부터 그리고 청나라 때, 청나라 사용되었던 절청, 지금의 절강성에서 생산된 절청의 특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아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명도입니다. 주명도, 명나라 말기, 그리고 청강리 때 주로 사용하였던 주명도. 청화 발색이 굉장히 경쾌하고 아름답죠. 잠깐의 시간에 사용이 되었던 주명료, 우리는 강희의 작품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양란입니다. 양란. 청나라 말기죠. 청나라 말기 때 이 화학이 발달하면서 서양에서 넘어온 하나의 화학 안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도광 때부터, 도광 1840년, 도광 때부터 민국 때까지 사용되었던 안료입니다. 그 양단하면 화학 안료이기 때문에 회화가 좀 단일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말 때 이런 화학청, 화학 안료를 보면 좀 표현력이 떨어지고 또 회화가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화는 크게 7가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원 때부터 민국 때까지 이러한 7가지 안료를 사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 안료에 대해서 꼭 분명하게 어느 시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나라 때부터 명선택 초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소마리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가 길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떠한 도자기 외의 이야기보다도 도자기에 집중하여서 도자기의 가치에서 파생돼 나오는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생산 공예, 제조 기법이죠. 제조 기법 등등의 이 도자기 본연의 어떠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작품 화석콩 부분입니다. 화석콩 부분. 네, 화석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죠.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화석콩이라고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화석콩과 이 컬러는 크게 컬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테토에 존재하는 철분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이것을 화석콩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 화석콩이 나타난 이유는 테토와 유약, 예, 특히 테토에 철원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석콩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화석콩은 원대 화석콩, 명나라 초기대 화석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빨간색도 있겠지만 또 검정색, 회색 이러한 화석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완전 빨갛게 보이는 이런 화석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한 화석콩은 대부분 철물에, 예, 철물을 테토에 발라서 토치질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빨간색입니다. 예, 우리가 좀 너무 촌스럽게 나타나는 그 빨간색, 예,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빨간색, 예, 화석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석콩은 도자기 감정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로는 테토에 있는 철분을 최대한 걸러내고 완전 백색의 테토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예, 특별히 원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900년 된 이 시기에는 정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분을 완전히 제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태부터 소성된 원청화부터 청대의 청화까지 거의 대부분 기물에 이러한 화석콩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석콩이 인위적인 화석콩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가마터에서 구워진 화석콩인지 아니면 오랜 역사 속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온 화석콩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콩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예, 회사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예, 흔쾌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굽도 보시면 이러한 아까도 말했지만 철분 현상이 나타나죠. 철분의 이러한 훈산 현상. 예, 철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끝부분에 이런 훈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감정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석콩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유약 굉장히 투명합니다. 유약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원청화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유약입니다. 지금도 그 원나라 때의 그 얇고 투명하고 강한 유약을 100% 모방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토입니다. 원나라는 이원 배분법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원 배분이 뭐냐? 그거는 자석. 자석은 돌입니다. 예, 돌, 자석, 그리고 토질인 고령토를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섞어서 원료를 사용한 테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원 배분법을 사용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대에 와서 왜 이원 배분법을 사용을 하였을까요? 네,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도자기를 소장을 하고 도자기에 입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돌아보면 아시다시피 원나라 이전 송대 기물들 보면 큰 기물들이 없어요. 미녀 빼고 5대 명료, 8대 미녀 계열이라고 하죠. 예, 조잡한, 예, 그러한 미녀 빼고는 거의 다 소형 기물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큰 기물들은 고온에서 변형이 되고 또 물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기물을 생산을 하려면, 큰 기물을 구워내려면 그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테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태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원 배분법을 사용했던 비밀입니다. 예, 고령토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고령토에는 알루미늄 함량이
거의 40%, 많기로는 43%까지도 함유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사람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 뼈가 서야 되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이 버티고 있어야 되듯이 도자기도, 큰 도자기도 물어앉지 않고 잘 변형되지도 않게 잘 구워지려면 이러한 알루미늄 함량이 30% 이상을 소유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청화 대반 혹은 원청화 대관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나라 원청화의 핵심적인 기술이었죠. 그리고 원청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대에 내려와서 북방의 도공들이 전란에 의하여 북방 도공들이 남쪽으로 경덕진 쪽으로 내려오면서 북방에서 사용했던 만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가마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가마터를 남쪽으로 가져오면서 원청화가 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방은 보통 용료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가마터를 용료는 뭐냐면 산비탈에 이렇게 길쭉하게 용문양 마냥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산비탈에서 굽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많이 구워내지만 약점은 그 12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청화가 지금 현재 이런 발색을 하려면 1280도 이상의 고온을 갖춰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청화 발색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에서 북방의 만두요가 남방의 좋은 이원 배분, 고룡토를 만나고 자석을 만나고 북방의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북방 도공들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러한 그림, 회화, 기법 그리고 좋은 생산 공예를 가지고 있는 북방 도공들이 내려오고 남방의 좋은 환경을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원청화가 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두에는 작기 때문에 온도가 13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원청화 제작하는 두 가지의 중요 포인트, 하나는 이온 배분, 고룡토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생산 공예 기법이 변하였습니다. 그것은 용료에서 만두요로 도공들이 개조를 하였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원청화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지만 참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을 한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기물, 본작품 출발가 50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의 출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또 내선가도 있거든요. 내선가. 보통 출발가의 30% 업이 된 단가가 내선가이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출발가보다 배로 되는 그런 내선가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본 작품 소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홍 연화문 반입니다. D 넓이 15.5cm 그리고 품종은 유리홍입니다. 유리홍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지를 보시면 대명 선덕연재 육자 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안쪽은 연꽃 문양이죠. 연꽃 문양. 바깥쪽은 전지 연문. 외벽도 똑같이 전지 연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작품의 제작 기법은 유화체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 유리형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은 산화동을 사용을 하여 고온에 구워지는 방식입니다. 네, 산화동으로 회화를 하고 그 위에 시유를 한 뒤 고온 1280도, 1300도에서 구워지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본 작품은 환원염 기법을 통하여 환원되어서 구워지는 방식이거든요. 네.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토에 구울 때 환원염이 있고 산화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환원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를 차단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불을 떼잖아요. 가마토에 불을 떼고 어느 순간 가마터 문을 닫아서 공기를 차단하는 기법, 이러한 기법을 환원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공기를 일정하게 주입을 시켜서 구워내는 이러한 기법을 산화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있다. 산화염과 환원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작품은 산화동을 통하여 산화동 안료를 사용을 하여서 환원염이라는 고온하에 구워지는 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홍류의 제품은 크게 이런 제품들이 있죠. 제홍류, 우리가 잘 아는 전반적으로 제홍류, 이것도 산화동을 통해 사용하였고, 그리고 낭요홍, 굉장히 중요하죠. 청초기 때 낭요홍, 낭요홍, 그리고 강도홍도 있죠. 강도홍도 있어요. 이러한 홍류 계열은 전부 고온의 환원염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구워진 작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약이 투명하고요. 회화 기법이 뛰어납니다. 산화동을 안료로 하여서 구워지는 이러한 기법은 원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원때 기물을 보면 많이 색이 어둡거나 휘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화동은 가마토 환경에서 구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료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휘발이 될 거고요. 네, 이 끝부분 보면 휘발된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휘발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발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유령 자기는 굉장히 굽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한 제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작품 출발가 60만입니다. 자, 세 번째 기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요, 홍반, 양이, 소관입니다. 자, 높이로는 11cm. 높이로는 11cm입니다. 북송 11세기, 12세기 때부터 균요가 제작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나라 하면 5대 명료. 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요, 균요, 정요, 관요, 가요. 사실은 6대 관요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효라는 작품인데요. 시효라는 작품은 어떤 박물관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문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에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실물이 없는 이런 유령 같은 이러한 존재가 시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현대로는 6대 명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5대 명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시효라고 이제 종종 소장가들이 시효라고 본서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박물관에도 지금 볼 수가 없고 실물이 없고, 그리고 가마토도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발굴이 되지 않았고 문헌에만 존재하는 그런 기물입니다. 남송 때만 해도 벌써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작품이었고, 또 어찌 보면 문헌에만 존재하는 도자기가 시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요의 생산지는 하남성 우주시입니다.河南禹州 하남성 우주시.
하남성, 우리가 송나라 5대 명료 하면 아까 여요, 균요, 정요, 관요, 가요인데 관요, 가요 빼고 여요, 보펑, 칭량스, 버풍시, 청량사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가마터가 버풍시, 청량사 똑같이 하남성에 있고요. 균요, 하남성 우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요, 하남성 개봉시입니다. 예, 하남성 개봉시. 예. 그리고 가요는 전라남성 용천 지역에 생산되었고, 그리고 정요 같은 경우에는 하북성 보성시, 예, 하북성 지금 북경 지역 하북성 보성시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남 지역에서 송나라 5대 명료 중에 3가지가 하남성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한 이유는 있습니다. 북송의 수도가 바로 카이펑 개봉이라고 하죠. 예, 개봉입니다. 개봉. 예, 북송의 수도가 하남성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송나라 5대 명료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성은 중원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 땅을 통일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가 바뀌죠.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진나라,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 오게 되지만 이 중원 지역은 항상 싸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조대든 간 그 지역이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남성을 우리는 중원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원 지역. 이 지역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남성 정주시를 위주로 한 개봉시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은 항상 그 당나라, 그 송나라 북송까지만 해도 항상 중요한 그 중심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해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 지금의 카이펑은 북송의 수도였고, 그리고 하남성, 그 낙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측천이 황제로 그렇게 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죠. 네. 이렇게 하남성 굉장히 중요한 지역, 예, 균요도 바로 그 하남성 우주시 가마터에서 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윗부분은 장유가 발라져 있고요. 산화동, 예, 이 빨간색은 산화동을 안료로 하여 고온에 구워지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동의 발색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답죠. 예. 그리고 청천유, 예. 균요에 있어서의 청천유, 굉장히 아름답죠. 예. 하늘색과 같은 이러한 색깔을 우리가 청천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가 완벽하게 달려져 있고요. 안쪽을 보시고, 그리고 유약이 흘러내리는 부분, 유약이. 이 균요의 특징은 굉장히 유약이 두껍거든요. 예, 두껍게 발라집니다. 원청화의 특징은 유약이 굉장히 얇고 투명하고 견고하지만 강하지만 균요는 달리 이렇게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태토에도 보면 군데군데 이러한 철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화석홍도 원청화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의 특징인 이 중간 부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역시 원대의 특징입니다. 예, 원대의 특징. 태토도 굉장히 건조하고 이렇게 또 부드럽습니다. 예, 부드럽고. 네, 시장환성 관계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예, 본 작품 출발가 80만입니다. 네 번째 기물입니다. 네, 품종으로는 투체입니다. 투체 화소문만, 넓이는 16cm입니다. 자, 그림의 표현 보면 윗부분은 만수문으로, 불교의 어떠한 형태의 그림이죠. 만수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연문, 허화, 하연문과 이 연꽃,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원앙이 2마리씩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항상 2마리씩 이렇게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반홍체입니다. 반홍. 이 안료는 철분을 사용하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원염과 산화염 2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산화염을 통하여 철은 산소를 만나면 녹슬죠. 빨갛게 녹슬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철분 현상에서 산소를 만나면서 이런 반홍의 컬러가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지, 대청, 옹정연제, 육자관지입니다. 육자관지, 안쪽도 하얀문, 그리고 2마리의 원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투체는 한 번에 구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유화체의 청화와 유상체의 여러 가지 안료를 사용하여 2차례, 3차례 내지는 4차례까지 가마타에서 구워지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기에 생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오체와 투체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체를 투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투체를 오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투체의 기법과 오체의 기법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경매할 작품은 아니고요.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을 주셔도 따로 내성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오체입니다. 오체. 자, 투체와 오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유화청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약 밑에 청화를 유화청화라고 표현합니다. 청화가 유약 밑에 있다라고 해서 유화청화. 똑같이 유화청화. 여기 청화 부분 보이죠? 청화 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청화 부분. 이 끝부분 청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오체와 투체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유화체지만 투체 청화는 이렇게 윤곽을 그리거든요. 먼저 윤곽을 그려요. 그리고 윤곽 안쪽으로 다른 컬러의 색채를 충전시키는 이런 방식을 투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처음 다른 컬러를 일단은 충전시키기 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청화만 그려서 고온에 의하여 구워내겠죠. 우리가 다른 컬러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체의 특징은 다른 컬러가 그려지기 전에는 청화만 봐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문양인지 무엇을 어떻게 그릴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체의 청화는 군데군데 밑바탕으로 그려져 있고 전체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투체는 청화를 통하여 이러한 윤곽을 전부 그려내고 그 윤곽을 그려낸 안쪽으로 컬러를 충전하는 방식,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또 투체와 오체, 다른 구분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작품 투체 화조문 완, 출발가 100만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작품은
관피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탕은 황화리목입니다. 황화리목. 황화리목은 황실 전용이죠. 또 권력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황화리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본 작품은 이제 홍콩의 소장가에 의하여서 우리가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용문양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명나라 때 조각이죠. 네, 본 홍화리목은 명나라 초기 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 초기 때 작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열리고요. 네. 네, 이런 작품이다. 아, 향이 굉장히 상쾌하네요. 네. 조금 한약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황화리목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쾌하고 좀 달달한 이러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 약재 냄새 아니면은 좀 달달한 냄새가 나는 이 목재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하게 치명이죠. 예, 치명목. 그리고 금사남목 이라는 목재가 있습니다. 금사남목은 황실 전용입니다. 예, 황권의 상징이고, 예, 제 손에 있는 건 108주, 예, 좀 황금색빛이 떠돌죠. 네, 황금색빛. 그리고 달달하고, 예, 향긋한, 예, 그러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 금사남목, 예, 금사남목. 예, 대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견고하고. 예. 그리고 향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벌레가 좀을 먹는다든지 벌레가 끼는 현상들이 거의 드물겠죠. 그러한 관계로 황화리목, 예, 황화리목이 어떻게 보면 황실의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양을 보면 이렇게 윗부분, 예, 문양을 보면 호피 문양, 예, 호랑이의 그러한 털과 같은 이러한 호피 문양이 황화리목의 특징입니다. 자, 본 작품은 1989년 홍콩 3년 서점 명식가구 연구 서적에 출판된 바 있고 제 179페이지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홍콩 중국 가덕 명청 고전 가구 로트 196번 작품으로 경매가 되었던 작품이고요. 네, 중국 가덕 홍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196.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본 작품 출발가 2,300만 출발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황화리목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유일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명나라 초기 황화리목 유일한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소장가로부터 받은 작품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 홍콩 가덕 명청 고전 가구 로트 196번 작품이라고 하셨죠. 홍콩 가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우리 한성 옥션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 출처를 밝히거든요. 어떤 연도 어느 회사에서 로트 번호 몇 번에 의하여 낙찰이 되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온라인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시면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본 작품 사실은 우리가 2025년 범경에 낙찰 받은 작품이에요. 중국의 소장가께서 지금 낙찰을 받으셨는데 고가의 작품이라 직접 받아간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본사에 지금 남겨져 있거든요. 7월 초에 와서 가져가니까 다만
우리가 합의하에 국내에서 또 되팔 수 있으면 팔기로 합의를 하였거든요. 예. 그래야 해서 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꼭 한국에 또 중국 황실룡 황화리목이기 때문에 또 명나라 초기 때 출처가 분명하고 그러한 작품이기에 꼭 원하시는 분은 꼭 소장을 국내에서 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향긋한 냄새도 또 맡아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다시 중국에 돌아가기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사로 연락을 주시고 또 직접 작품을 만져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본 작품을 소장하길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 기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3회 유튜브 경매에서 다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